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고 호미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농부의 하루, 논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따라서 길어진다면 문단속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수확기엔 집이 빈틈을 타서 수확물을 훔쳐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못지않게 농촌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라고 합니다. 집 앞인데 여기까지 누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집 앞 논밭에 다녀오더라도 외출할 땐 항상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평평한 바위에 붙어서 주로 10에서 60cm 내외로 자라고 이걸 맨손이나 어구를 이용해서 뜯어 채취하는 해조류입니다. 그동안 국내 생산된 이것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됐었는데 최근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것. 살짝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으깬 두부와 무쳐도 먹고 밥을 지을 때 넣으면 그게 또 별미니까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이것. 국내 소비가 활성화돼서 어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정답이 아주 잘 들리는 음악 힌트 지금 나갑니다. 내게 노크를 해줘 베이비 톳톳톳 톳톳톳.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대강 사업 이후에 보호 개방을 두고서 환경단체와 농민들 간에 이견이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긴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보호 개방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어구 유실은 물론이고 잡히는 물고기 양까지 줄어들어서 내수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말 그리고 또 이달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바로 창녕 함안보 하류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수면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2017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창녕 함안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합천 창녕보를 같이 이제 정시 개방하기로 하면서 네. 이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이곳에서 어로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방류 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3년 넘게 어구 유실과 조업 축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넘게 이런 피해를 보고 있었다니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놀란 일이었는데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남 지역을 보면은 낙동강 수계에 합천 창녕보가 뭐 좀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녕 함안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동강 하구원이 있습니다. 하구원은 상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미. 이후에 2017 하반기부터 나머지 2개 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이 보를 개방하면서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는 하류 지역 어민들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동강 하구원에서 물을 빼면 그 위쪽으로는 수위가 좀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상류에서 물을 또 방류하면 유속이 빨라져서 어구와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것도 어민들은 초당 300톤이 아니라 방류를 할 때마다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보를 하기로 했다는데 왜 통보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건 피해 어민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류 통보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2015년의 얘기였는데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여기에서 어촌계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방류량이 초당 3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피해 어민들의 주장은 이때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면서 이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에서 물을 뺀 날은 조업을 하러 나가면은 배가 뻘 위에 덩그러니 또 올려져 있어서 조업을 못하고, 어떤 날은 포위에서 방류가 이루어져서 그물이 엉키거나 유실되면서 또 조업을 못하는 이런 이중고를 3년 넘게 겪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 물 관리를 환경부 업무로 보자면 환경부에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입장인가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2019년 하반기에 2억 6천만 원 가량을 들여서 합천 창녕보 및 창녕 함안보 개방에 따른 피해 조사 연구를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이달 초에 최종적으로 피해 보상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 협의 요청서라는 것을 어민들에게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2019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통보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보호 개방으로 그간의 피해가 있었다는 건 확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 보상 금액 이게 천차만별인데다가 턱없이 적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양의 한 피해 어민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가량이 왔고요. 그리고 삼양지 쪽의 피해 어민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환경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총 7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7천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구 용역비가 2억 6천만 원이 되는데 네. 피해 어민들이 보상하는 총액이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들 피해 어민들도 좀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을 이런 식으로 산정한 근거는 뭘까요? 일단 환경부가 보낸 보상 협의 요청서에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유가 일단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피해 어민들이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 하는 것이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 입장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측과 피해 어민 이쪽의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치로 금액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감정 평가를 할 때는 평년 수익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피해율과 피해 범위, 피해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해서 손해액을 정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 한 피해 어민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제 요구해서 받아낸 창녕 함안보 방류 정보를 보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초당 300톤 이상 방류한 날이 315일에나 이른다는 점에서 네. 이 피해 어민들은 뭐 실질적인 피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앞서 2억 6천만 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서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었는데 이게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건데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이제 주말 되면 5월로 넘어가는데 도시 농부들의 텃밭도 좀 풍성해질 때가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들 꽉 채워질 텃밭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모종을 파는 가게에는 고추며 가지, 토마토, 심지어 고구마 모종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언제 심어야 할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고 또 다음 주 초에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뒤에 최저 기온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심는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 내리는 것도 좀 지켜보고 항상 최저 기온 강조해 주시는데 10도가 그 위로 올라갈 때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심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종을 기르는 분들도 모종을 언제 밖에 내놔야 하는지 또 언제 들여놔야 할지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온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네. 낮은 기온이라고 해서 모종이 죽지는 않지만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최저 기온도 10도 이상 올라가는 그때 이제 모종을 밭에 옮겨 심으면 될 텐데 참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 본밭에 모종을 잘 좀 심는 방법,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작물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추, 토마토, 가지 이런 열매 채소를 심을 때 고추는 좁은 일항에 토마토와 가지는 넓은 일항에 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작물을 심고 흙을 돋워서 두둑하게 쌓아둔 걸 일항이라고 부르는데 고추는 좁은 일항에 토마토와 가지는 넓은 일항에 심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물 때문입니다.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반면에 토마토와 가지는 물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항의 넓이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그 흙 속에 수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을 좋아하는 작물은 일항을 넓게 만들고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은 일항을 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물 때문이었네요. 그러니까 작물의 특성, 작물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텃밭 작물 중에서 물을 좋아해서 넓은 일항을 만들어줘야 하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쌈채소나 오이와 같은 박과 식물들은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항을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박과 식물과 쌈채소도 넓게. 근데 이 넓고 좁다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통 흙이 올라간 부분을 두둑이라고 하고 내려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일항이라고 합니다. 좁은 일항은 올라간 두둑의 폭이 60cm 정도, 고랑이 60cm 정도입니다. 넓은 일항은
두둑의 폭이 1m에서 1m 20 정도이고 고랑은 역시 60cm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랑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것 말고도 좀 그 수분을 좋아하는 작물에게 흙이 잡고 있는 수분을 좀 더 오래 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넓은 이랑에 볏짚이나 낙엽을 덮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수분도 지키고 잡초가 자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집중호우가 올 때 흙이 유실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2조 이상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강과 같은 작물들은 수분이 많은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볏짚으로 이렇게 두둑하게 덮어주면 땅속에서 뾰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하게 덮어줘도 뚫고 올라오는 작물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추처럼 그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랑을 좁게 해줘야 하는 작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미 심으신 작물 중에서 감자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으실 고구마도 좁은 이랑에 심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랑 너비를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했고 모종 심을 간격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텃밭을 보면 작물 사이가 좀 너무 가까운 듯하고 또 어떤 곳은 왜 저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나 싶기도 한데 적당한 간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요? 그 작물이 다 자라났을 때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고추는 직경 60cm 이상의 크기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1m 이상 위로 또 자랍니다. 네. 가지나 토마토도 그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심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 자랐을 때의 모습을 그 공간을 이제 미리 그려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길러낸 모종일 수도 있고 또 구입한 걸일 수도 있지만 본밭에서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 위해서 모종 심는 방법, 그 순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모종을 심을 때는 앞서 알려드린 대로 심은 간격을 정하고 심을 자리에 흙을 팝니다. 모종 뿌리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파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물을 듬뿍 주고 파는 자리를 채울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물을 주게 됩니다. 물이 흙 속으로 흡수되고 나면 모종 트레이에서 모종을 꺼내서 모종의 뿌리 부분을 심고 흙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흙으로 덮은 후에 물을 한 번 더 줘야겠죠? 아니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물을 주게 되면 흙도 딱딱해지고 또 모종에 뿌리를 싸고 있던 흙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잔뿌리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 모종을 상당히 좀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집어넣은 후에는 또 물을 주면 이게 더 좋지 않은 효과만 나니까 이게 물을 주면은 안 되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뿌려준 물로 충분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찬물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물가에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동 펌프가 있는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예. 펌프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모종을 심을 자리에 물을 주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은 저착력이 있어서 흙 속에 있는 수분들을 모아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충분히 마중물을 주었다면 이후에는 흙 속에 있는 수분들이 모아지고 또 작물의 뿌리도 그것을 찾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참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네. 혹여 10일 이상 가물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 나갈 수 있게 좀 기다려 주시고 열흘 넘게 가문다면 그때 다시 물을 이제 위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종을 이렇게 옮겨서 심다 보면 좀 잎이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옮겨 심고 이런 작업들을 바로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모종 상태에서도 작물들의 잎은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따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아래, 중간의 잎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위에 달린 어린 잎들은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중간의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잎들은 뿌리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모종 상태의 잎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옮겨 심다 보면 이제 아래쪽에 흙 가까운 쪽에 있는 잎들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보통 아래에 작고 걸리적거리는 잎들을 따버리시거든요. 그런데 밭에 적응해서 새 잎이 돋고 꽃을 피워 첫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두시고요. 그 이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밭에 옮겨 심고 얼마 정도 지나면 새 잎이 돋을까요?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새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쯤 옷고름을 줘야 하는데 아래에 처진 잎들이 있으면 이때 이제 따주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잎 마디에서 또 격가지로 성장할 겹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겹순들도 깔끔하게 따줘야 성장과 결실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제외하고는 또 지주대를 튼튼하게 박아서 묶어줘야 하고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첫 꽃이 가지 벌린 사이에 흔히 이제 방아다리라고 하죠. 거기에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따줘야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3주쯤 지나면 그때부터 또 할 일들이 생깁니다. 봄밭에 옮겨 심고 새 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잎 정리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웃걸음도 잊지 말고 주셔야겠어요. 자, 관장님, 휴대전화 9218님께서 올해 처음 텃밭 농사 시작합니다. 토종 씨앗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서울 사당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까운 토종 씨앗 도서관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사당이면 서울 동작구죠. 가까운 서울 관악구에 지금 씨앗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낙성대에 위치한 강감찬 도시 텃밭에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광명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토종 씨앗을 수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조선시대 초기에 금양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죠. 안양, 의왕, 광명 지역에는 씨앗 도서관이 있고 서울에는 강동구에 이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관악구에 이렇게 씨앗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작년에 금양 지역에서 수집한 토종 자원들을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텃밭에서 농사 계신 분들에게 토종 씨앗을 나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 강림행이라는 분이 벼슬을 내려놓고 기농을 하셔서 금양잡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그 책에 적힌 토종 씨앗을 그 지역에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번역본을 찾아 헤매다가 못 찾아서 직접 옥편을 찾아서 번역도 했는데요. 네.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관악구 도시농부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토종 씨앗 학교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질문 보내신 청취자분뿐만 아니라 근처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 낙성대 쪽 사당까지도 이제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제 관악구 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진짜 4월 말이잖아요. 네. 매년 토종 나눔 행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열었잖아요. 올해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진행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031-228-3319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모종 나눔을 이틀간 준비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031-228-3319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께서 1201님입니다.
자, 이것저것 심어서 먹는데 유독 부추가 잘 안 돼서 속상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셨어요. 부추 농사. 예. 부추 농사는 의외로 쉬운 농사인데요. 근데 왜 근데 유독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예. 부추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재거름이라든지 이런 칼륨 성분의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부추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칼륨 거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름과- 지금까지 안 좀 빠뜨리셨는지 한번 되짚어 보셔야겠네요. 네. 네. 8937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텃밭에 옥수수를 키우는데 옥수수 모종 옮겨 심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옥수수 모종 옮겨 심으셔도 됩니다. 지금 모종 상태가 본잎이 한 서너 장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0909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늘종을 길게 뽑으려면 짧게 뚝뚝 잘라지는데 어떻게 뽑아야 잘 뽑을 수 있는지요?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통 아침 일찍 뽑는 게 좋습니다. 아침 일찍. 약간 이슬이 맺혀있을 때 살짝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려야 기술이 필요하군요. 네,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늘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밑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서 이렇게 뽑으면 잘 뽑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것도 이것저것 방법을 좀 써보셔야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모욕관리사를 위한 안상준이라고 합니다. 예, 아침에 출근 시간이 6시에 지하주차장에 이제 차 딱 시도 끄면은 뉴스가 1분짜리 남아가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시그널 나오면서 그 김정호 아나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오는 타임이라서 항상 KBS 1라디오 듣고 있는데 항상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시골로 가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아침 손님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수입은 반에 반토막 났죠. 아침 6시 출근하면 여기서 6시 한 35분에서 40분 도착해가 이제 아침 정리하고 저녁에 뭐 청소하고 나가면 집에 가면 9시 반.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 저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가고 그 시간대에 퇴근하거든요. 객지 생활을 한 45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태어난 고향도 그립고 그 농촌에 가면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여기 목욕탕에 일하면서도 이제 내가 했는 만큼 대가를 받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 내가 먹고 살았지만 시골에도 가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건강한 게 최고 소망이고 애들 아무 다름 없이 무탈하게 잘 살면 게 그게 최고 소망이지 딴 거 있습니다. 우리 내하고 같은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원래도 바라는 소망이 함께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덕담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작 시간 6시 15분. 누군가에게는 자고 있을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하루의 일을 바쁘게 시작하는 그 출발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자, 오늘 목소리 들으신 대구의 청취자 안상준 님도 매일 아침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45년 같은 일을 해오셨다는 것,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이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성실하게 지내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귀농계획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하신 것처럼만 성실하게 하신다면 그 귀농 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안상준님의 매일 아침 또 귀농의 꿈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출근하면서 또 일터에서 아니면 퇴근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로 짧게나마 전해주시면 더 많은 목소리 함께 담아서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립니다. 종일 흐릴 것 같고요. 서울은 19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씩 가방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비가 건조함을 좀 해소해 주면 좋을 텐데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5에서 10mm 정도 내리고 내일 새벽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00명입니다. 이 모처럼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목된 집단 감염지는 성동구의 한 노인 돌봄 시설이었는데요. 여기서 6명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곳이 주목된 이유는 확진자들이 모두 이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까지 2, 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잘 준수했지만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기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2차 접종이 끝나도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그 야외 모임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재확인했죠? 네, 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는 재차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1차 접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매일 15만 명씩 접종을 하며 이달까지 300만 명 접종을 완료하고 6월까지 1,2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5세 이상의 접종 대상도 다음 달 하순부터는 65세 이상 7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요. 하반기부터는 18세 이상 일반 국민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수석부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오늘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이 백신 생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도마에 올랐죠. 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온라인을 통해 격리된 군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에 어제 국방부가 이 격리 장병들의 급식 체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과 식재료 정량 수령, 균형 배식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야전부대와 직접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군에서도 지난 1월 이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을 동파된 폐기물에 배치했다라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아서 이 병사들이 변기도 쓸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군 인권센터가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들이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그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양치와 세면이 금지가 되고 이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했다면서 이것이 지나친 통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육군훈련소 측은 예방적 격리 조치 차원에서 입소 후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입영 3일차까지 이 부득이하게 양치와 세면 등을 제한했다라면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요?
네, 이 법무부는 어제 오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검찰총장 후보자 12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지난 3월 이 국민 천거 기관에 추천된 인사를 모두 심사 대상에 올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 조남관 대검 수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한동훈 검사장, 이문정 검사 등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는 장관이 일부 명단을 골라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고요. 이 추천위원들은 심사 자료를 미리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박범계 장관이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정치검찰 탈피는 대통령의 오랜 수건이라면서 비판을 유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서 포천의 공무원이 처음으로 기소됐군요. 네, 이 검찰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기소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공무원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 7필지 2,600여 제곱미터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였는데요. 이 당시 40억 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은 현재 몰수 보전 조치된 상태이고요. 이 판결 전까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박모 씨는 포천시의 철도 담당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본인은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정인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외할머니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월 이 정인이의 외할머니가 살인방조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정황상 외할머니가 이 정인이에게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9월 이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가 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었는데 이 신고가 들어가기 하루 전 이 정인이 양모가 성형 수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외할머니가 양모를 간호한다라는 이유로 집에 함께 머물렀다라고 하고요. 네. 집에 함께 머물렀는데 아이의 상태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요. 이 조만간 양 외할머니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검찰은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다음 달 14일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정부가 한 건설사 본사에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태영건설의 공사장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벌였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이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요. 이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감독 결과 이 노동부는 태영건설의 대표이사 관심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보다 비용 또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를 지적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본사 안전팀의 조직 내 위상이 낮고 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에 속한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인 결과 현장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대표이사에게도 대표도 처벌할 수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조사 결과에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692님, 오늘 휴무라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말벗 해드리고 청소해드리러 봉사 갑니다 하셨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너스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너스레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너스레를 떨다 같은 표현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너스레는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여놓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보통 너스레를 놓다,